자, 305쪽에 현금 수지 측정을 갑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요. 오늘 다룬 거는 모든 게 다 시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이 현금 수지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수지를 측정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 후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있죠. 그걸 현금 유입이라고요. 내 수중에서 지출할 몫이 있습니다. 나가는 돈. 그걸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금 유입이 다른 말로 수입이 되겠고요. 현금 유출이 지출이죠. 그럼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다. 즉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내 수중에 남는 몫이 생기죠. 그걸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현금 흐름, 현금 수지 같은 말. 영어로는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수지라는 말은 수입과 지출을 줄임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이야. 수지 맞았다. 수지 맞는 장사했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 수지 맞았다 이 말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내 수중에 얼마 남았다 이 말이야.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내 수중에 남는 목 이걸 수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이제 수지를 측정해 가지고 이 수지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흑자가 예상되니까 투자를 할 것이고, 그죠? 수지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 적자가 예상되니까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지를 측정한 과정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 개 놓고 이 투자에서 1년간 항상 수입을 측정할 때 수입과 지출을 측정할 때 수지를 측정할 때는 연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단위가 아니고 연 단위로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항상 수입을 1년 단위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월 단위가 아니고. 오케이? 1년간 내 수중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부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 지금. 근데 이 건물에서 임대할 수 있는 호수가 10호 있고요. 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건물 금액이 10억입니다. 투자 금액이. 총 투자 금액은 10억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자금이 지분, 자기 자본이 2억밖에 없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8억은 은행에서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빌려야 되는데요. 은행에 8억 빌려러 가니까 연 이자를 5% 달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 10억짜리 건물을 2억만 내 돈 주고 8억을 연 5% 빌려서 이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만 2년간만 임대 사업을 하고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건물을 처분할 것이다. 이걸 이제 가정을 하고요. 과연 이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수지를 한번 지금부터 측정해 보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서 호당 연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임대료가 호당 임대료가 연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 임대 호수 10호가 모두 다 임대가 되고 2천만 원씩이 차질 없이 전부 들어온다면 이 건물을 임대해서 1년간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총 수익이 얼마가 되죠? 2억이 됩니다. 그죠? 2억. 그 2억이 이제 가능 총소득. 자, 가능 총소득 계산할 때 지금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얼마고?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2천만 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10호죠. 호수가 그죠?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10호 하니까 2억하고 계산됐지.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은 단위당 예상 임대료의 임대 가능 호수,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2억이 이제 임대 사업을 통해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총수익. 그래서 가능 총소득. 총소득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소득. 조하고 총은 같은 말입니다. 조나 총 또는 뭐 모든 가능한 모든 소득. 그래서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 2억은 10호가 임대가 다 되고 임대료가 2천만 원씩 차질 없이 다 거쳐야 들어오는 거죠. 자, 501호가 임대가 안 됐다. 공실이 생겼다. 2천만 원 안 들어오겠죠. 임대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2층에 202호에 있는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죠? 월세를 6개월치 밀어놨어. 6개월치 월세 밀어놓고 있다가 저녁에 보따리 사서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그럼 6개월치 임대료 안 들어오죠? 그게 이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인데요. 그걸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공실 불량부채.
자, 아직 10억짜리 건물을 안 샀습니다. 이걸 내가 사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 수중에 얼마 남을까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야. 아직 투자 안 했어요. 투자하기 전이다. 안 샀으니까 공실이 얼마가 생기고 불량부채가 얼마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는 그지? 해봐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 공실 불량부채는 가능성 소득의 5%를 미리 감안해서 책정합니다. 5%를. 그럼 2억에 5%면 얼마죠? 1,000만 원. 이거는 안 들어오는 거죠. 내 수중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을까 이걸 계산할 때요. 들어오는 수입은 당연히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가야 될 돈, 지출해야 될 돈하고 들어오지 않는 거는 차감해야 된단 말이야. 빼야 내 수중에 남는 몫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실 불량부채는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 앞에 자판기를 2개 설치해 놓으면 자판기 수입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건물에 딸린 부속 주차장에 있으면 주차 수입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 수입 이런 것은 건물을 직접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고 부수주로 발생하는 거죠. 임대 수입 외에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죠. 그래서 이걸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 또는 영업 외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영업 수입은 임대료를 뜻하는 거고요. 영업 외 수입을 기타 소득을 영업 외 수입이라 하는데 요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요거는 이제 들어올 돈이니까 합쳐야 되겠죠. 그죠? 내 수중에 남은 몫을 계산할 때.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는 어떻게 하고? 뺐어. 뭐, 말뚝 빼나 빼곡하게. 차감하고 해봐, 차감. 차감하고 또는 공제하고 이렇게 뺀다 가지 말고요. 차감 또는 공제. 더하는 거는 그죠? 더하고 하지 말고 가산하고 또는 합산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니까 2억 1천만 원하고 수익이 예상됐죠. 그죠? 요 2억 1천만 원은 이제 공실이나 기타 수입이 다 고려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통해서 유효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유효 총수익이 2억 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천 건물 임대사업을 하려면 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야 돼요. 재산세도 나가야 되지.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유지 관리비, 또 수선비, 뭐 관리인 급여 이런 것들을 다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통틀어 영업 경비 또는 운영 경비라고 합니다. 경비가 안 나갈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경비를 딱 차감하고 나면은 1억 5천만 원 수익이 내 수중에 들어왔죠? 요 이제 1억 5천은 경비를 공제하고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였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또 줄여서 그냥 순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하고 수익하고 이익이 다 같은 편이다. 그래서 순소득, 순이익, 순수익 이게 다 같은 편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순수익이 1억 5천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1억 5천도 전부 내 수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건 왜냐?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할 때 10억이 전부 내 돈이 다 들어갔으면 이 수익도 전부 내 몫이에요. 그런데 8억을 연 5% 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몫이 생기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내가 빌려가지고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바꾼다. 융자 월부금, 다른 말로 융자 월부금,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원리금 상환액, 또 다른 말로 바꾼다. 동의어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입에서 얘기하는 씨 부리는 거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 동의어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자, 융자 월부금, 또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또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있잖아. 그죠? 그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또는 융자 월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개론은 동의 때문에 괴롭죠. 그제? 안 외우면 안 돼요. 입지 교차 지대설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지? 위치 지대설, 위치 문제를 특히 강조했으니까 또 다른 말로 고립국 이론. 그 동의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 억수로하고 같은 말이 뭐죠? 쎄삐리다. 쎄삐리다 하고 똑같은 말이 스스로 빽빽하다. 똑같은 말이 뭐 한그석. 똑같은 말이 천지빛깔. 우리 다 했잖아. 토요일날. 그지? 동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액을 융자받고 갚아야 될 원리금을 뭐라 한다고?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융자 월부금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 동의어 다 알아야 되고요. 원래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해요.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수지를 계산할 때 이 세후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남는 수익을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원금은 내가 운영하는 기간 중에 사업 기간 중에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요. 사업이 종료된 후 원금은 일시불로 변제하는 걸 항상 전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업 기간 중에 그 운영 단계에서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원금은 나중에 따로 상환하는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자분만 고려해서 계산해 주면 돼. 원금은 다른 데서 계산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을 치면은 요 수지 계산 과정을 물을 때나요. 단서에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분만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알았죠? 이자만 계산해 주라 이런 뜻이라. 원금까지 계산 못 한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8억을 빌렸으니까 연 5% 이자를 내야 되겠죠. 얼마 이자 나가? 4천만 원 이자 나가겠죠. 그럼 이자 지불하고 나면 1억 1천만 원 수익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내야 되죠. 임대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 영업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세금 안 냈잖아. 그지?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이니까 이걸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득세를 한 1천만 원 정도 낼 거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세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내수중에 1억이라는 수익이 잡혔죠. 이 1억이 이제 임대사업을 통해서 들어올 돈, 나갈 돈 다 감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다 공제한 후 내수중에 남는 수익이다. 그지? 그러니까 세후현금수지 1년에 1억 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한다면 1년에 1억씩 벌 수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죠? 당연히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1년에 1억 버니까. 근데 이제 임대사업 중에는 1년에 1억씩 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것만 갖고는 투자비를 결정을 못하는 게 자 8억을 은행에서 빌렸다. 빌렸으면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돼. 근데 이자는 사업기간 중에 4천만 원씩 갚았지만 그죠? 원금은 전혀 변제를 안 했지. 그래서 원금 상환부까지를 고려해 봐야 정확히 투자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더 계산하는 거야. 수지를 계산할 때. 자, 첫째는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 가지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 수중에 얼마가 남을까? 이걸 계산했죠. 이게 보유 단계에서 들어온 수익. 자, 토요일 날 이틀 전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보유 기간 중에도 수익을 얻고 처분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지. 보유 기간 중에 얻는 수익을 소득 이득,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 이득이라고 그랬죠. 소득 이득이 바로 이거야.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임대료 아닙니까, 그죠? 임대료 중에 이제 다 공제하고 내 수중에 1억이 남은 거잖아, 그죠? 이게 바로 소득 이득을 뜻합니다. 근데 자본 이득도 이제 계산해 봐야지. 처분 시 남는 돈이 얼마냐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자, 건물을 구입한다면 구입해서 2년만 임대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럼 2년 임대사업 할 때 1년에 1억씩 벌었죠. 근데 2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처분한단 말이야. 팔죠. 건물 처분하면 그 돈에서도 내 수중으로 들어온 돈이 있죠. 그걸 감안해 봐야 정확히 투자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계산하는 건데 지분 복귀액 여기 현금 유입이라는 게 유입이 두 가지란 말이야.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게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몫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야. 그래서 이 지분 복귀액도 다시 한 개 더 계산해 봐야 정확히 투자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유출은 이제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게 뭐냐? 요 지분 투자 금액 2억 나갔죠? 요게 현금 유출이야. 요 지분 투자 금액. 그래서 요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수지가 얼마 남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세후 현금 수지는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들어왔죠. 그런데 세후 지분 복귀액이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감안해 봐야 되는데 이 지분 복귀액이 투자가 종료된 후 내 수중으로 되돌아오는 몫이에요. 요건데 자 2년간 임대사업을 했죠. 2년간 임대사업하고 이 건물을 처분한다 그랬죠. 그럼 지분 시점에서 아직 건물 사지도 안 했단 말이야. 사지도 안 했는데 이제 이걸 사서 투자한다면 그죠? 1년에 1억씩은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2년 지났어. 그럼 건물 팔아야 되지. 그럼 건물 판 돈에서 내수에 또 얼마가 남는가를 한 개 더 예상해 보는 거야. 자, 지금 시점에서 10억에 건물 샀어. 2년 임대 사업하고 2년 뒤에 건물 팔 걸 가정해 보니까요. 건물이 한 10억 5천 정도에 팔릴 것 같아. 10억 5천. 근데 이 10억 5천은 실제 건물을 매도한 금액이 아니고죠.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건물 매도 가격이 10억 5천 정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10억 이상 되는 건물 처분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나가야 될 경비가 있죠. 그죠? 매수인 만나면 커피도 한잔 사 먹여야 되고, 매도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매도 경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가정해 봐요. 요거 이제 차감하면은 10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수에 들어오죠. 건물 판돈에서 경비를 공개하고 순수하게 건물을 팔고 내수에 남은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10억 1천만 원을 순매도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내 돈은 2억만 들어가고 8억을 빌렸어. 그제? 은행에서. 그럼 빌렸으면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사업 기간 중에 4천만씩 상환했지. 근데 원금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일시불로 변제한단 말이야. 못 갚았으니까 8억 갚아야 되겠죠. 그죠? 요 8억이 빌려가지고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금이다. 미상환 저당 잔금. 8억 일시불로 변제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원금 갖고 나니까 또 2억 1천만 원 돈이 내수에 나왔죠. 내수에 잡혔는데 건물 우리가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겠지. 팔 때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아직 세금 안 냈지. 세금 내기 전에 내수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요. 건물을 이제 팔았으니까 세금 나가야 돼. 무슨 세금 나가? 양도소득세. 세부에서는 양도소득이라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한다 그래서 자본이득. 그래서 세부에서는 양도소득이라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세 같은 말이다. 요거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나갈 것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세금까지 다 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내수중에 또 얼마가 들어와서 건물 팔고 1억 9천만 원이 들어왔죠. 요 1억 9천만 원이 이제 세금까지 다 공제한 후 내가 투자한 돈에서 되돌아온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후 지분복귀액이라 한다 이 말이다. 자,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수지를 한번 측정해 봤다. 그랬더니 자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억. 은행에서 8억은 빌렸잖아요. 근데 8억 부채에 대해서는 원금은 사업이 종료된 후 부동산을 팔아서 일시불로 변제했죠. 이자는 사업기간 중에 4천만 원씩 다 갚았죠. 그럼 부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을 했잖아. 그죠? 그럼 1억 9천은 뭐냐? 지금 건물을 살 때 내 돈이 2억 들어갔단 말이야. 그 2억 중 임대사업이 다 끝나니까 1억 9천이 내 수중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 돈 2억 투자하면 1억 9천 들어온다는 거예요. 2년 후에. 투자 안 하고 싶죠?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보면은 2억 넣어갖고 1억 9천 들어오니까 1천만 원 손해다. 이 투자하면 큰일 난다 싶죠? 그게 아닙니다. 2년간 임대사업을 했지. 2년간 임대사업하면서 1년에 1억씩 벌었지. 그럼 2년 동안 2억 벌어놨잖아요. 2억 벌어놓고 2년 뒤 건물 파니까 1억 9천 또 들어왔지. 그럼 총 이 건물을 통해서 2년간 내 수중으로 전부 들어온 돈 얼마입니까? 3억 9천이 들어온 거야. 3억 9천. 요 3억 9천만 원이 현금 유입. 투자 후 내 수중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면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현금 유출이라. 유출이 얼마 나갔어? 2억. 투자 금액이 그죠? 그럼 요거 딱 빼니까 순수하게 1억 9천만 원이 남았죠. 요 1억 9천이 현금 수지. 그러니까 봐라. 이 현금 유입이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세후 현금 수지. 요게 1년에 1억씩 해서 2억 들어왔죠. 그리고 처분 시 들어오는 게 세후 지분 복귀. 요거 1억 9천 들어왔죠. 그 합정이 3억 9천 들어왔잖아. 그지? 거기서 투자 금액이 2억 나갔지. 그거 빼니까 수지가 1억 9천만 원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 돈 들어간 거 2억 본전 찾았잖아요. 3억 9천에서 2억 회수하고 얼마 남노? 1억 9천이 남는다. 순수하게 내 수중에 남는 돈이 2년간 1억 9천을 번다 이 말이야. 안 하고 싶어? 만화를 팔아서도 해야지 당연히. 왜 안 합니까? 1억 9천, 2년 동안 1억 9천을 버는데. 그죠? 신랑이라도 팔아야 돼. 그죠?
팔리려고 내놨지만 안 팔려서 문제인 거지. 팔리면 그냥 팔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제 이게 수지 측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수지를 측정해 가지고 이 수지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 그럼 흑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투자할 것이고 이 수지가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왔다 투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수지를 측정한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수지 측정 자체가 안 되면 투자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수지 측정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어떤 행태로든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 그죠?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묻습니다. 묻는데 이렇게 사례를 주고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인가 계산해 봐라. 계산 문제로 주로 나와요. 근데 작년에 물론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도 역시 계산 문제로 나올 거고요. 보통 한 70% 정도는 계산 문제로 나오고 30% 정도는 이 수지 계산 과정을 그죠? 자체를 그냥 이걸 한 문제로 내요. 이 도표를 주고 여기에 가로해서 1, 여기에 가로해서 2, 여기에 가로해서 3, 뭐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그죠?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게 순서대로 나열된 거. 시험 문제라 이게. 아주 간단하죠. 외워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차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기 그죠? 저기 매일 세워놓겠냐? 올 때마다 보고 외우라 이런 뜻이다. 그죠? 매일 봤는데도 아직도 안 해왔죠. 벌써 석 달이나 학원을 다니는데 11월부터 그죠? 3달 다녔잖아 벌써. 11, 12, 1 오늘 2월 1일이다 이제. 달도 바뀌어가지고 그죠?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1년을 분기로 나누면 4번이죠. 그 중에 한 번이 지나가서 벌써 3개월이 벌써 지났어. 그죠? 3번 남았으니 4분의 1이 간 거잖아요. 우리 시험이 10월 말이니까 10월 말이니까 벌써 3달 지났으니까 4분기 중에 한 분기가 간 거하고 똑같이 석 달이 지났으니까 그지? 지금 이제 9개월 남은 거란 말이에요. 9개월 그죠? 3달 동안에 내 실력이 얼마나 형성됐는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3번이 더 지나도 별로 실력이 많이 형성이 안 될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에? 휙 갑니다. 금방 가는데 11월부터 공부한 사람이나 오늘 등록해서 처음 공부한 사람이나 그죠?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이 월등히 나야 되죠. 6월 정도 가보면 역전. 2월 3월에 온 사람이 더 잘해. 어떻게 된 게 11월부터 한 사람보다. 그런 게 허다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뭐 일찍 다녔다고 점수 잘 나올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가방 들고 일수도는 잘 찍고 결석 안 한다고 점수 나오는 건 아니고 자기 공부가 안 되면 이게 다 잊어먹잖아. 그죠? 내 것으로 꼭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써보노트 만드시고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복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어제 듣고 하루 지나가지고 복습하는데 분명히 어제 뭐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오늘 복습하니까 또 몰라. 이거 책을 보니까 적어놨어. 분명히 내 글씨라. 근데 딱 뒷날 보면 그죠? 누가 내 책에 와서 또 이렇게 심하게 낙서를 해놨노?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잖아. 그죠?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을 또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적인 동영상을 한 번 듣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힘든 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자꾸 듣고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나씩 좀 쌓아가야 되겠어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독서실을 1월부터 개발을 했거든. 11월부터는 안 합니다. 이용자가 없으니까 11, 12월은. 근데 1월부터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죠? 1월부터 개방해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금 좀 지나면 자리가 없어. 작년까지는 4층을 썼기 때문에 그죠? 좌석이 85개가 있었는데 올해 4층을 없애버려가지고 5층에만 독서이다 보니까 저게 좌석이 37개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2월 중에 아마 좌석이 쫑이 나시 있거든요. 없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저거는 한 번 딱 구하면 안 나간다. 시험 칠 때까지 좀 지나가지고 얻고 싶으면 없어요. 근데 밖에도 독서실 있다 바로 옆에. 우리 학원 독서실보다 2배 이상 비싸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남아가지고 좀 하고 가고 독서실 자리가 다 차면은 자리가 다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업하기 중간에는 강의실에서도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은 진짜 못하죠. 야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공부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집에 가도 잘 안 되잖아. 그죠? 잘 되면 그냥 가서 해요. 잘 되면 가서 하고 집에 사셔도 되는데 안 되면 여기서 모여서 하면서 한 3월부터는 그룹으로 이렇게죠. 한 몇 명씩 이렇게 한 4, 5명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근데 스터디를 할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중에 그죠? 점수가 잘 노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킥이.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투지 하는 게 뭐야? 묻고 노는 거야, 그냥. 오늘 네가 전구 와라. 내일은 내가 감자 삶아 올게. 이래갖고 매일 묻고 노는 거야, 그냥. 그거는 서투지가 아니잖아. 반드시 이제 리더킥이 있어야 돼. 누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한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딱딱 드러나요. 드러나고 또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 중에 두각을 확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더킥으로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진짜 올해 처음 하는데 그죠? 서로 또 오줌도 못 가리고 막 이러면서 그죠? 앉아가지고 뭐 토의를 하면 뭐예요? 그게 똑같아. 답이 없는데 해봐야 다 모르는데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할 때는 우리가 5명이 한꺼번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면 되겠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미리. 알았죠?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됐다. 그러면 요 사람을 구심적으로 해서 하라 하면 그렇게 그룹을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딴 사람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잘합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그룹으로 좀 스터디도 좀 해보고 한 3, 4월부터 스터디도 한 2달 정도 하면은 급상승을 합니다. 수준이.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오늘 날씨 확 풀렸죠? 날씨도 풀리고 그죠? 날씨 풀리면 그냥 존다 이게 아니고 공부한다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자, 이 수지 측정 과정 2개 다 외우셔야 돼요. 세후 현금수지 계산 과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가공기 가능 청소부터 세후 현금수지까지 순서 그대로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바뀌어도 안 되고 중간에 뭐가 빠져도 안 돼요.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분 복귀 계산 과정도 그대로 순서 그대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후 현금수지 측정이고 자, 지금까지 이제 예든 것을 머릿속에 잘 상기를 하면서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갑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최소한 그냥 4문항 이상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그런 비중이 높고요.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부분에 투자론을 다 다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투자론에서 전체 7문제가 나올 때 7문제 중에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6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니까 이거는 그냥 깨뚫고 계셔야 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부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괴로운 영역인데 할 수 없어요. 그죠? 다 정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2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째가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 할인하는 기법과 할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누는데 이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에 첫째 순현재 가치법 현재의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는 거죠.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이 있고요.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3가지가 있어요. 자, 요 3가지가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인데 요 할인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할인했다 이 말이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가산을 하니까 할증한다라고 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깎아버리니까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할인했다 이 말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걸 할인 또는 환원이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좀 전에 우리 여기서 해봤다 그지? 자,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이 있죠.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을 뭐라 그랬어요? 현금 유입. 그다음에 투자 시점에서 나가는 돈이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랬어? 현금 유출. 그리고 들어온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고 남는 걸 현금 수지.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2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2년 후에 건물을 처분한다. 그러면 2년 동안 총 내수에 들어온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3억 9천이 들어왔잖아 여기에. 보유기간 중에 1억씩 해서 2억 들어오고 처분시 1억 해서 1억 9천에서 3억 9천이 안 들어왔나? 그리고 투자집에서 내주문에 나간 게 2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빼니까 내수 중에 1억 9천 남는다. 그래서 2년 동안 1억 9천 버니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안 했나, 그지? 그런데
2년간 1억 9천을 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이제 정확히 또 투자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그지?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3억 9천이고 나가는 돈은 2억인데 요 2억은 지금 현재에 나가는 거야. 투자 시점에서. 그래? 그러니까 유출은 현금 유출은 언제나 현재의 투자 금액이 지출되는 거가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근데 투자하고 들어오는 유입은 투자 시점에서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투자하고 나서 1년 후부터 1년에 1억씩 해서 2년 들어왔고 2년 후 건물 처분한 돈에서 1억 9천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총 3억 9천은 2년이 지난 후에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현금 유입은 언제나 미래 시점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야. 미래 가치. 그러니까 유입은 미래 가치고 유출은 현재 가치니까 이게 시점이 서로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이 더 큰지 2년 후에 들어올 3억 9천이 큰지 정확히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확히 투자비를 결정하려면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놈이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딱 바꾸면 유입도 현재 가치, 유출도 현재 가치. 그러면 시점이 현재를 일치하니까 정확히 어느 게 큰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 한다고?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할인을 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되고 이자율을 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정하자. 그래서 현금 수지를 할인했다 이 말이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은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 바로 할인임금 수준 분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자 일단 할인임금 수준 분석법에 순행가법, 수익수수법, 내부수능법이 있다. 세 가지 제목 기억해야 되고 요 세 가지 순행가법이나 수익수수법, 내부수능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 말이야.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순행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능법이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순행가법은 이 순행가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 순현가,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나 순행가 같은 말이잖아, 그지? 현재 가치를 주는 게 현가니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오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행가법이에요. 이 순행가법은 순행가의 크기라도 투자를 채택하는데 순행가가 뭐보다 크면 0! 0보다 크면 투자. 1이 아니고 뭐? 0. 0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적은 마이너스가 나왔다. 음수가 나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양수일 때 투자하는 거예요. 양수. 0보다 큰 양수일 때. 순행가가 양수여야 되는데 순행가가 뭐냐?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 이게 순행가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이 순행가인데 그 순행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요 앞에 있는 유입의 현가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뭐 그 앞에 거보다 뒤에 있는 유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순행가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건 적자라는 뜻이지. 유입보다 유출이 크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순행가법은 반드시 순행가가 0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해야 됩니다. 뭐보다? 0 그랬다.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됩니다. 1, 0이 아니고. 자, 순행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야. 이 숫자가 바뀌면 큰일 나요. 또 순행가는 1보다 크고 수익수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큰일 납니다. 절대 숫자를 바꾸면 안 된다. 이 수익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하는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 또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분모부터 읽을 때는 분모에 대한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그랬죠. 그럼 수익수술은 유출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유출하고 같은 말이 지출, 유입하고 같은 말이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비율 또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뭐 여러 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상 분모를 읽을 때는 분모에 대안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그랬다.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이게 수익성 지수인데 그게 1보다 크다 말은 분모 분자 중에 뭐가 큰 거지? 분모가 크다고. 분모가 큰데 어떻게 1보다 큰 값이 나오나? 썩에 또 천불 날라가네. 요게 더 커야 1보다 큰 값이 나오느냐. 자, 유출의 현재 가치. 투자 금액이 1억이다. 1억. 투자 금액이 1억인데 말이야. 요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다. 그럼 1억 2천 나누기 1억 하면 얼마고? 1.2. 유출의 현재 가치 투자 금액이 1억으로 똑같은데요. 유입의 현재 가치 수입이 8천만 원 들어와. 8천 나누기 1억 하면 0.8이야. 수요수가 1보다 커야 분모보다 분자에는 유입의 가치가 더 크죠. 그럼 2천만 원 흑자가 되니까 투자를 하죠. 근데 1보다 적으면 이 유출이 더 크잖아 지금 분모가. 그럼 2천만 원 적자잖아요. 당연히 투자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수요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야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이것도 0보다 크잖아. 그럼 투자하는 거잖아 적자라도.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수는 뭐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는 다른 말로 이익이죠. 들어온 돈. 편익입니다. 편익. 이익. 편익. 영어로는 베니피트. 그 다음에 유출의 현재 가치는 투자 비용이죠. 추출할 비용. 영어로는 코스트. 그래서 자,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거나 유입을 유출로 나눈거나 똑같은 말이야. 자,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 요걸 뭐라 그러냐. 편익 비용률. 편익 비용률 또는 베니피트 코스트 비율. BC 비율이라는데요. 뭐 BC 비율, 편익 비용률이나 수익수가 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수익수가 1보다 크다나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 똑같은 말이다. 편익 비용률 또는 수익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수익수법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토요일 날 보강 때 그죠? 수익률에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다 했고,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하는데 그 기대 수익률은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치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 말을 모르면 나중에 괴롭다. 그 얘기까지 해줬는데 기억나요? 내부 수익률은 같은 말이 뭐? 기대 수익률.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은 항상 투자를 할 때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를 했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도 오늘 나올 거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지? 자, 이렇게 내부 수익률법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클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같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이 뭘 하는 것이냐? 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다.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버린다면, 잘 봐라. 손해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고, 수익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데,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 유입의 현재 가치도 1억, 유출의 현재 가치도 1억이라면 손해가는 얼마가 되지? 0이 되겠죠.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유출의 현재 가치가 1억, 분모 문자가 똑같다면 수익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니까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면 순행가는 뭐로 만든다고? 0으로. 수익수는 1,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정리할 포인트, 순행가가 뭐라고요?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 수익성 추출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니까 순행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자, 순행가 수익수 내부 수익률의 개념 첫째 정리할 거. 두 번째, 요 세 가지 방법은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할인했다 이 말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비 시점을 일치시켜 계산한 거죠. 고로 합비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의 세 가지, 뭐 순행가법, 수익수법, 내부 수익법, 세 가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투자 선택 기준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다, 그지? 자, 투자자는 순행가는 뭐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첫 번째, 순행가는 0보다 커야 투자해요. 두 번째, 수익수는 1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수익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 말이나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겠네. 편익 비용률이나 수익수가 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말이나 수익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같은 말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투자 선택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나왔노? 순행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수수는 1보다 클 때,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클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때,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 선택 기준 여러 개가 나왔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보강할 때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랬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가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를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보다 더 크면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 요까지 또 합쳐볼까? 그러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 또는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보다 크면 투자한다. 요까지 합치면 또 투자 기준이 또 나왔지, 여기, 그지? 앞으로 또 몇 개 더 나와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투자 선택, 지금 나온 것에도 여러 개잖아요, 그죠? 다 정리합니다. 투자 선택 기준도 언제 투자가 투자를 선택하고 언제 기간하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순행가는 뭐 0보다, 수익수는 1보다,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은 뭐가?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그런 소리 하면 교도소 잡혀가요.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 중에는 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한다. 그게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봐라. 같은 말인데 뭐가 크고 작고가 어딘데, 그죠? 기대 수익률과 뭐 중에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비교하셔야 돼. 내부 수익률이랑 기대 수익률은 같은 편이잖아요. 이게 뭐 같은 게 뭐가 크고 작고가 어딨단 말이야. 또 기대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한다. 또는 뭐 내부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또 맞다 그러고 뭐 진짜 뭐 하여튼 크다 하더라 하고. 기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요구 수익률보다 실현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역시 죄송합니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 선택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야. 투자를 할까 하지 말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 실현 수익률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없는 실현 수익과 비교한다는 건 논리 자체가 안 맞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구 수익률과는 반드시 뭘 비교한다고?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 있는 방법들은 전부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할인이 안 되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유출은 현재 가치인데 유입은 원래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이게 미래 가치 상태로 있으면 어느 게 큰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비를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할인연금 수수법은 요놈을 전부 현재가치로 할인을 했잖아, 그죠? 할인했단 말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 모든 화폐가치가 현재가치로 통일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거죠. 그러니까 수익수도 유입의 현재가치를 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눴죠. 내부수익도 유입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고 있죠. 요게 전부 현재가치라야만 비교가 되는 거지. 이 유입이 미래가치 상태로 있으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행가법이나 수익수법, 내부수법 모든 현재가치가 모든 화폐가치가 현재가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순행가법은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거 아는 거 나왔다고 좋다 그래라서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요게 미래가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화폐가치가 현재가치여야 돼.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걸 순행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수익수는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큰일 나요. 반드시 뭐? 현재. 내부수익률은 유입의 미래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순행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것도 아는 거 나왔다 그래라. 유입의 미래가치가 아니고 뭐? 유입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돼야 돼. 모든 화폐가치는 반드시 현재가치로 통일돼야 됩니다. 요 현재가치 자리를 미래가치로 바꾸는 순간 다 틀린 지문이야. 알았어요? 하나 더. 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은 유입이 미래가치가 이걸 현재가치로 할인을 하죠. 그죠? 할인을 해가지고 이게 미래가치가 이걸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유입의 현재가치하고 유출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할인을 할 때는 뭘 갖고 하노? 이자율이 있어야 되면 이자율이 그죠? 할인시키주는 이자율 줄여서 할인율. 할인율이 없고서는 할인을 할 수가 없죠. 뭐가 할인율로 사용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순행가법과 수익수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을 한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내부 수익률은 그죠? 유입의 현재가치와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곧 바로 할인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행가법은 내부 수익률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된다.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순행가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다. 요걸 알고 있지 않으면 자 이제 3, 4월이 또 괴롭다. 여기서 3, 4월 단계 가면 그죠? 자 순행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수익수수법의 관계에서 그죠? 순행가가 0보다 크면 수익수수도 1보다 크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큰데요. 순행가가 0이 되면 수익수수도 1이 되고 내부수가 요구수도 반드시 같아지거든. 그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 또 3, 4월에 가면은 순행가법하고 내부수법을 비교했을 때 순행가법이 월등히 이론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순행가법의 우수성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거기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율로 순행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죠. 내부수익률보다는 요구수익률이 훨씬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배워야 되고 또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니까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지만 수익수익법이나 내부수익법은 가치 가산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 돼서 부의 극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부의 극대화에 있거든. 그래서 투자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은 순행가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방법하고 순행가법이 서로 상받는 결과가 나올 때는 무조건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 순행가법입니다. 그 순행가법이 왜 우수한가? 그건 3, 4월 단계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상기가 되지 않으면 3, 4월은 더 어려워져. 또 5, 6월 가면 그죠? 순행가를 직접 계산도 해야 되고 수익수수도 계산하고 내부수도 계산을 해야 돼. 계산 문제까지 또 가야 돼. 단계가 이게 첩조상정 남아있어야지. 오늘 다음엔 머리 터지겠지. 지금 한꺼번에도 머리가 아픈데 그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개도 놓치지 말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3, 4월이 편안이라.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기법,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교재는 그죠? 어떻게 됐냐면은 312페이지 312페이지에 보면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잉여법 나왔죠. 그 위에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잉여법 위에다가 크게 제목을 비할인 기법 이렇게 적어요. 312쪽에. 그러니까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잉여법하고 그 뒤에 또 보면 어림셈법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또 뒤에 넘기면 비율분석법하는 게 또 나올 거야. 315쪽에. 이 방법들이 그러니까 지금 312쪽에 회수기간법부터가 전부 화폐가치를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화폐가치를 할인하는 이 할인임금 수수법은 순행가법, 순수법, 내부수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것들은 화폐가치를 할인하니까 화폐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화폐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 책 순서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뭐 똑같아. 그게 다 나와 있을까? 제일 먼저 여기에 어림셈법이 있어.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어림셈법. 어림셈법도 그죠? 성수법이 있고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비할인 기법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312페이지에 회수기간법 하는 게 있죠. 회수기간법. 요것도 또 두 종류가 있네 또.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단순 회수기간법. 책 넘긴다고 안 나온다 좀. 그러니까 다 적어주지. 그리고 현가회수기간법. 현가회수기간법을 또 할인회수기간법이라고 합니다. 뭐 책에는 할인회수기간법이 갖고 지문으로 잠깐 나와 있을 거야. 찾으면 있어요. 어디 파란색 글씨로 된 지문에. 이렇게 회수기간법도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회계적 이익률법. 그 312쪽에 있죠. 회계적 이익률법. 그리고 315쪽에 가면은 네 번째 비율 분석법이 나와요.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 자, 요 이제 네 가지 방법들이 비할인 기법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비할인 기법이니까 할인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이거다. 봐라. 원래 현금 유출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금액이 나가니까 이건 완전히 현재 가치인데 유입, 이 수입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란 말이야. 그래서 시점이 불일치해서 이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유입과 유출을 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통일시켜서 비교하는 게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화폐 가치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니까 화폐의 현 가치를 고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법이 바로 요 할인임금 수준법 요 세 가지라.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거는 요거죠. 순현재 가치법이 물론 우수한데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이 몰라도 돼. 3살에 할 거니까. 그럼 지금 오른쪽에는요 비할인 기법들은 이 할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 금액은 지금 나가는 거고 수익, 투자 후 들어오는 수익은 미래에 들어와. 그런데 이게 미래 가치인데도 할인하는 과정이 없어. 그죠? 과정이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지출하는 투자 금액과 나중에 미래에 들어올 수익 중 뭐가 큰 것만 단순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게 여기 있는 방법들이야. 그러면 이거는 할인하는 과정이 없다는 뜻이죠. 고로 여기 있는 방법들은 전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론적으로 좀 뒤처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투자 분석법에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법은 바로 할인임금 수치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요 할인임금 수치 분석법만 반드시 그죠? 한 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그냥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요 비할인 기법도 두 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세 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림셈법에서 한 개 정도 예상하십니다. 어림셈법에서.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 계산 문제가. 그 최대 대출 금액을 계산한 문제. 그게 고정적으로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외에 이 비율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율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비율들을 비교하는 문제하고 뭐 섞어가지고 한 문제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하는 것부터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요 책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하자. 어림셈법 오른쪽 페이지부터 합시다. 어림셈법.
어림잡아 셈을 해보고 투자한다 이 말이지. 어림잡아. 그러니까 어림잡아 셈을 해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보고 투자비를 결제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정확도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어림셈법은 주로 소규모 투자를 분석할 때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소규모 투자 분석에 활용하거나 또는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하기 전에 예비적 투자 분석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은 안 하지만 그냥 어림잡아 대충 경험 삼아 셈을 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경험셈법이라고 돼요. 어림셈법. 어림잡아 셈을 주문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 본다는 뜻이니까 정확도가 없잖아. 그지? 그런 방법이 이거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것도 거의 한 문제예요. 무조건. 자, 어림셈법도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지? 성수법은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요. 성수라는 게 뭐냐? 성수 이꼬르 배수. 몇 배가 되느냐? 배수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배수를. 자, 3의 5배수는 얼마고?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네. 3의 7배수는 얼마? 그러면 3의 5배수가 15고 3의 7배수가 21이죠. 요 3에 곱해준 요 수 5하고 7이 뭐야? 배수 아닙니까? 그죠? 요 5, 7 이걸 성수라고 한다. 3의 5배, 3의 7배. 배수. 이 배수가 성수라고. 가감성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가는 더한다, 감은 뺀다, 성은 곱한다, 제는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럼 성이 곱한 수 이 말이야. 곱한 수. 성이 곱한다는 뜻이니까 성수는 곱해준 수. 곱해준 수가 배수지. 3의 5배수가 3에다가 5를 곱한 수가 15였잖아. 그죠? 3에 곱해준 수가 5였죠. 그 5가 3의 5배수를 의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수 이꼬르 배수. 몇 배가 되느냐? 그 배수를 성수라고 하고요. 이 성수법은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 성수란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성수라고 한다.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냐? 요 배수. 이걸 성수라고 하는데 자, 봐라.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냐?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 값이 뭐라고? 성수입니다. 자, 투자 금액이 10억이야, 10억. 근데 1년의 수익이 2억이 예상됩니다. 10억은 2억의 몇 배고? 5죠? 10억은 2억의 5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투자 금액은 10억이에요. 근데 1년의 수익이 1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수익의 10배죠. 10배, 그죠? 자,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1년의 수익이 5억이 예상됩니다. 5억이. 그러면 투자 금액은 수익의 몇 배? 2배 이렇게 되겠죠. 요 2배, 10배가 배수 아니야. 그죠? 요 배수를 뭘 한다고? 이걸 성수라고 한다고. 요 성수, 요 배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쓴다는 게 성수법인데, 그죠? 성수가 작아야 좋겠다, 커야 좋겠다. 내가 얘기할 때는 클수록 좋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 얘기해도 그러네. 개론 수업 때는 그냥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 하라 그랬잖아. 작을수록. 선생님이 작으니까 큰 거는 안 나온다고 시험에. 작을수록 좋다니까 작을수록 커야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뭐 요즘은 서커스 같은 거 안 해. 옛날에 서커스 같은 거 하면 크면 이래가지고 담 넘어도 보고 했지만 그죠? 작은 사람은 그냥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담 안 넘어도. 작을수록 좋은 것도 많아요. 성수는 작아야 됩니다. 성수가 작을수록 양호한 투자가 됩니다. 왜 성수가 작을수록 양호하냐? 이 성수가 의미하는 게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돈이 10억인데 성수가 2가 나오면 자본 회수 기간이 2년 걸린다는 뜻이거든. 투자를 10억인데 1년에 5억 수익이 예상되지. 그럼 5억씩 2년이면 10억 다 회수하죠. 자본 회수 기간 2년 걸렸지.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1년에 1억 수익이 난다. 1억씩 10년을 회수해야 투자 금액 10억이 다 회수되죠. 그럼 자본 회수기간이 10년이다. 요 성수가 자본 회수기간을 뜻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아야 되잖아요. 길면 불리하고 짧을수록 좋고 자본 회수가 다 끝나면 그 뒤부터는 전부 내 몫이 되는 거잖아. 그지? 무조건 자본 회수는 짧을수록 좋은데 성수가 작아야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서 양호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호한 투자로 선택되는 게 성수법입니다. 성수는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서 양호하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은 수익은 당연히 높을 수도 있는데요.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게 나타나. 그게 왜냐? 성수하고 수익률일수록 역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수. 그러니까 역수는 분모 문제가 뒤바뀌어 있는 거라 그랬죠. 분모 문제가 뒤바뀌어 가지고 두 수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관계가 역수라 그랬죠, 이제. 근데 이제 자, 수익률은 이제 성수하고 역수인데 수익이 투자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투자금에서 수익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게 이제 비율이죠. 수익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비율을 의미하고요. 성수는 몇 배, 배율을 뜻한다며. 몇 배가 되느냐, 배율을 의미하는 게 성수. 몇 퍼센트, 비율을 의미하는 게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수익률은 이렇게 되겠지. 수익이 투자금액, 요 투자금액에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걸 나타내니까 100분율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죠? 투자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한다.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을 했냐,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수익률이고, 거기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있다 해가지고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률을 한번 봐봐. 성수하고 수익률을 보면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어 있지. 분모 문제가 뒤바뀌면 두 수를 딱 곱하면 값이 1이 되니까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성수하고 수익률이 역수다. 알겠지, 이제? 그럼 자, 분모 문제가 뒤바뀐 게 역수니까, 역수는 분모 문제가 뒤바뀌었으므로요, 하나가 크면 하나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지? 자, 2의 역수는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죠? 2분의 1인데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1 나누기 2하면 이건 0.5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럼 2분의 1은 몇 프로? 50%다 이 말이냐, 그지? 수익률이 50%가 나오죠. 성수가 2면. 근데 10, 성수가 10일 때 10의 역수는 10분의 1, 10분의 1은 0.1이고요. 거기다 비율 한 사람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0분의 1은 비율로는 10%라. 그럼 자, 보시다시피 성수가 2로 작을 때는 수익률은 50%로 매우 높게 나타나요. 성수가 2로 적어지면, 근데 성수가 10으로 커지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10%로 적어지는 거야. 성수가 크면 수익률은 낮고,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높아져야지, 당연히. 두 개가 분모 문제가 뒤바뀌어 있는 역수니까, 한 개가 크면 하나는 적겠죠? 그죠? 그래서 성수하고 수익률은 역수니까,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수익률은 높아야지. 1년에 수익이 10% 나오는 것보다 50%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봐라. 수익률이 50%가 예상되면 1년에 50%면 50%씩 2년만 하면 투자한 자본이 100% 회수됩니다. 그지? 자본 회수 시간이 2년 걸리는 거 아니야? 수익률이 10%가 나온다. 10%씩 몇 년 걸려야? 10년. 요건 하지 말고 10년 하지 말고 10년. 10년이 걸려야 100% 회수되죠. 자본 회수 시간이 10년 걸리는 것보다는 2년이 좋죠. 10년보다는 2년이 나은 거야. 그지? 짧으니까 자본의 시간이. 그래서 수익률은 높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고, 수익률이 낮을수록 자본의 시간은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은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으면 성수는 작다.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라고 보고 투자를 쓴다는 방법이 어림셈법인데, 이 어림셈법에서 사용되는 성수가요, 저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현금 수지성수, 세후현금 수지성수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림샵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요,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 수익률 3가지가 있어. 그리고 또 조소성수의 역수로 활용되는 게 총자산현율을 해서 결국 그냥 비율이 8개가 나와. 8개가 비율이니까 전부 비율은 이렇게 100분율로 표시하면 분모 분자가 있어야 비율이 환산이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다 있는 겁니다. 비율은. 그러면 성수든 수익률이든 분모 분자가 있으니까 공식이라는 뜻이죠. 그죠? 공식이라 조소성수도 공식이고 순소성수도 공식이고 뭐 종합자본환원율도 공식이고 그렇지. 다 외워야 되겠지. 괴롭죠. 앞에 거 저걸 지우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워요. 3분 5초만 쉬겠습니다. 3분 5초만 쉬고 저 앞에 걸 내가 지워야 되니까 그죠? 지우기 전에 쉬는 시간에 찍을 게 있으면 찍고 하고 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찍어야 되거든. 우선 지우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이 다 이 적을 게 있으면 적고 찍을 게 있으면 찍고요. 조금만 많이 쉬지 말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